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JTBC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6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 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방송 모니터 활동가 박진설입니다. 네, 방송 모니터 담당하고 있는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저희 오늘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다 들어오셨네요. 네, 이달의 좋은 보도 오늘 발표. 오늘 상을 드리는 날이에요. 상을 드리는 날 이거 보고서가 나와서 좀 사실 평소보단 저희가 좀 보고서를 늦게 냈네요. 보통 그래도 아무리 늦어도 2, 3일 전에는 냈는데 어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나 혼자. 내일 시상식인데 내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지? 왜 보고서를 내가 아직 안 봤지? 그러면서 나는 내가 요즘 하도 보고서를 밀리니까 이들은 다 냈는데 내가 안 보고 내가 안 봤지 내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자들이 안 줬어 나한테 글쎄 할 말이 없습니다. 아, 반전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떵떵거리며 오후에 떵떵거리며 내일 발표합시다. 그리고 어제 일정을 또 잘 소화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아침에 KBS 그 아침 방송에 또 나갔습니다. 또 네. 하셨어요? 거기에서 지난 추석 전날인가에 그 아침에 가짜뉴스 관련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월화수목금이 있으니까 저는 금요일 제작하는 그 곳인데 사람인데 여기 출연해달라. 그래서 내가 문자로 전화는 못 받는다. 이제 토론회 중이었어요. 그래서 문자로 원하는 주제가 뭐냐 했는데 조국 사태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KBS가 그걸 하려고 한다는 게 좀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아침 방송이 사실 되게 부담스러운 아이템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아침 방송에 거기는 시사 프로그램도 아닌 거 그러니까요. 교양 버전이에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일단 질문지를 보내봐라 했는데 이제 질문지를 받아서 이제 약간 진솔 씨가 좀 수정도 해주고 그래서 넘겨서 오늘 아침에 이제 급하게 했으니까요. 했는데 생각보다 웬만한 얘기는 다 했어요. 근데 PD 분께서 이게 생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돌발 발언.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왜 그래? 너무 우리가 조선이가 아니고 너무 우리가 조국 후보 그러니까 조국 장관을 두둔하는 것처럼만 보이지 않게 해주시고 그러나 언론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제가 알아서 했는데 생각보다 다른 어떤 방송보다도 말끔하게 이게 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좀 부담스럽지 않으셨냐. 아침 방송인데 그랬더니 이제 우리 근데 이런 거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침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셔서 제가 좋다. 아침 이게 사실 누가 보겠나 싶은 이게 KBS ETV에서 하는 거고요. 아침 7시에 하는 건데 그런데 막상 출근할 때 이제 식구들을 깨워놓고 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보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필터 버블이라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틀어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적인 매체에서 좀 수위를 낮춰서라도 이 얘기를 전하는 건 되게 필요하다. 사실 저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도 보는 사람만 본다라는 걱정이 있거든요. 좋아하는 매니아들만 본다. 근데 이 방송은 약간 급소를 찌르는 듯한 느낌인 거지 전혀 이런 내용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내용을 툭 그냥 아침에 던져버리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거 있으면 정말 하고 싶은 언론 비평 우리 보고서 중에 그런 거 있으면 불러도 된다. 불러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KBS 아침 방송이 또 이런 변화를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상을 세 곳에 드려요. 사실 세 곳에만 드리는 거는 많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부문이 훨씬 많은데 다른 데는 이제 선정이 안 됐고요. 이렇게 3개 분야만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많진 않아서 오늘 딴 날에 비하면은 이렇게 시간이 아주 촉박한 건 아닌데 한 사람당 한 10분 정도로 보도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달의 좋은 보도는 일단 신문 보도, 방송 보도, 그리고 시사 프로그램 부문 이 3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8월 달에 좋은 보도잖아요. 네네.
근데 8월달에 보도를 생각하면 제가 좋을 수가 없지. 조국밖에 없다. 네. 그 생각이 좀 맞아요. 드는데. 그 그건 와중에도 사실이에요. 할 일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와중에도. 네, 네. 자, 그러면 그 와중에 할 일을 한 굉장히 생뚱맞은 최고의 생뚱맞은 보도 신문 보도. 저는 이게 제일 생뚱맞다고 네. 생각하거든. 뭐죠? 신문 보도부터 해봅시다. 이달의 신문 보도 공시영 활동가가 전해주시죠. 네, 이달의 신문 보도는 한국일보에 그 고찬유 자카르타 특파원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 이분이 인도네시아 특파원으로 나가 계신 분인데 아. 그 이번에 인도네시아 위안소 유적 및 현지 한국인 역사를 조명한 연속 보도를 하셨어요. 네네. 네, 이거를 이달의 좋은 보도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음. 그 이유는 이번 보도 내용이 네. 인도네시아 암바라 수용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2014년쯤에 그 현지 한국인 언론을 통해서 현지 한국인 교민들에게 알려진 상태였대요. 네. 그런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 여기가 지금 관리가 안 된 채로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고 심지어 한 칸은 화장실로 쓰여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되게 황당한 점은 그 화장실만이 유일하게 보존 유지의 흔적이 있는 어잉? 화장실로 쓰기 위해서. 네, 화장실로 쓰기 위해서 거기만 손본 거죠. 세상에. 이 보도를 보고 현지 한국 교민사회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하고요. 지금은 그 위안부 기린비랑 표도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암바라와 위안소가 어떤 곳인지 네, 설명을 네. 드리자면 네. 이 인도네시아의 암바라와 위안소 유적이 그 일제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조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인데요. 아 그래요? 네. 인도네시아인데? 네, 왜냐하면 여기가 일제 점령 전에는 네덜란드 식민지여서 그 연합국 측이 남긴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이 기록 중에 일본군이 현지에 살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강제 징집해서 위안부로 삼았다 그런 내용들도 있어요. 아 진짜? 네. 이게 일본 우익들마저 인정하는 몇 안 되는 위안부 진짜? 강제 동원 사례거든요. 그 사람들이 좀 인종주의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아니 이건 어떻게 인정을 했대? 다른 거는 뭐 인정도 그러게요. 못하고. 네덜란드. 우리는 무시해도 백인들은 무시 안 한다. 네덜란드는 무시 못해. 그렇죠. 그분들이 인종주의적 생각이 그렇게 만연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암바라 수용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버려지고 있었다. 일제 성류의 제조에 분개하면서도 정작 일제 만행의 증거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 무관심했던 우리를 좀 반성하게 하는 대목이고요. 그 이분이 또 왜 이렇게 여기가 방치가 되어 있었는지도 취재를 했는데요. 네. 이게 박근혜 정권의 그 위안부 밀약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아 그런 미락도 있어요? 네. 그때 비판을 받았던 그 일본군 위해자 문제 합의 이면 합의 내용에 제3국에 소녀상 기린비랑 이런 전시물들을 세우는 것을 자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2014년 9월에 한인포스트에서 현지 한국인 언론에서 네. 보도 제목이 스마랑 위안부 소녀상을 세우자였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소녀상을 세우자고 이 보도를 한 건데 교민사회에 큰 호응을 얻었고 한국 정부도 전담 영사를 배치할 정도로 굉장히 관심을 보였는데 1년 후에 이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 후에 현지 영사관이 제동을 막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기본적으로 그 일본 관계도 대일 관계도 굉장히 중시하는 편이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를 설득하는 것도 어려웠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현지 교민들의 이제 그 이슈화를 주도를 했다가 금방 잊혀진 거고 그렇게 해서 이 수용소가 그 방치가 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보도가 굉장히 또 의미가 있던 점은 그 이분이 이제 지난 4월에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에서 대규모 임금체불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고발한 인니 한국 기업 사장 야반도주 기획 보도로 그 이달의 기자상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꾸준하게 해외 특파원들이 발굴 취재를 해주는 이런 사례가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단순히 특파원들이 해외 언론 보도를 전달해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보도를 스스로 생산을 했다는 점에서 좀 높이 평가를 하고 싶고요. 또 신문사들이 이제 해외 특파원의 역할을 뉴스통신사에 맡기고 자체 특파원들을 줄여가는 상황인데 그죠. 그 상황에서 신문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특파원들의 역할이 어때야 되는지 좀 보여준 모범적인 사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기자 성함이 어떻게 되죠? 고찬유 기자입니다. 고찬유. 네. 한국일보? 네. 네. 자, 일단은 제가 고찬유 기자랑 이제 톡을 이게 인도네시아에 계시는데 들어올 수가 없고 저희 오늘자에 또 어디 출장이 잡혀 있대요.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 오고 싶다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그래서 수상 소감을 보내줬고요. 네. 근데 수상 소감은 이제 그 파일로 받은 거고 그 전에 이제 톡을 막 나눴는데 일단 우리의 그 선정 사유를 보면서 본인이 너무 감동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심사위원 전원이 특파원 보도들이 너무 그동안 한심했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이번 보도가 특파원이 존재해서 해야 될 어떤 보도의 모범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상을 준다라고 제가 말로 이렇게 톡으로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공들여서 쓰는 이런 기사보다 외신을 베껴 쓰는 것이 조회수 면에서 월등히 유리하다. 그래서 늘 고민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시간에 외신을 베껴서 내는 것이 훨씬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회사에서는 칭찬을 네. 받는다. 그러니까 조회수가 일단 높아지면은 당연히 효능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늘 고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보도를 많이 소비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데 고찬유 기자 말을 잠깐만 좀 볼게요. 좋은 보도상 수상에 붙여라고 해서 수상소감 보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양칠성이 시작이었다라고 하면서 1942년 포로감시원으로 인도네시아에 온 그 양칠성이라는 분이 인도네시아에서는 독립 영웅으로 불리지만 처형 직전에 천황폐하 만세를 외쳤다는 증언이 있는 등 우리나라에서는 대놓고 환영할 수 없는 인물이었고 그의 파란만장한 삶과 양칠성 도로가 생긴다는 사실을 본인이 올해 초 자카르타에 온 뒤에 알게 됐다. 인도네시아에서 도로 이름은 독립 영웅들에게만 허락되는 특별한 영예인데 3월 특파원 부임 첫 기사로 인도네시아 독립영웅 양칠성 그의 이름을 딴 도로 생긴다와 양칠성의 삶을 재조명하는 기획기사를 썼고 이를 취재하면서 일제 감정비 머나먼 인도네시아로 와서 살다 간 수많은 한인들을 알게 됐다. 안바라와 위안소, 안바라와 의거, 독립운동 망명객 장윤원 등을 취재하고 소개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난관이 많았다. 국내에서 보도된 적이 없거나 설사 됐더라도 단편적인 내용이 많을 뿐더러 관련 기록이 부족하고 관계자들을 만나는 일이 쉽지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기회가 빨리 와서 7월 중순 지인의 소개로 자신의 시집 출간을 알리고 싶어하는 이태복 시인을 만났고 안바라와 북은 살라티카에 살면서 현장을 자주 갔다는 그 시인의 도움으로 공교롭게도 아내 생일인 8월 1일 드디어 안바라와에 갔다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로 변한 그 현장을 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가 통안의 현장인데 그런 이제 한탄이 됐지만 바로 쓰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단순히 현재의 모습만 전하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역사를 알리고 싶었고 사전에 알고 있던 일본군 전쟁 성노예 피해자 고 정서운 할머니의 생전 육성을 여러 차례 다시 들었고 인도네시아 현지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수소문해서 두 군데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마침 출간된 인도네시아의 위안부 이야기 책을 좀 참고했고요. 현장 취재부터 기사 작성까지 일주일 가까이 걸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노력을 해서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낸 보도로 이렇게 우리가 아무튼 발굴해서 상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자기가 보완할 수 있는 현장이 있다면 어디든 달려가겠다. 의혹이 앞서서 추정에 그친 점이 있다면은 꼭 보완하게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네 좋더라고요. 내용이 예 좋았습니다. 그리고 타국에서 이름도 없이 살다가 지금 살다 가신 그 분들에게 아무튼 이제 조의를 표한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문은 이런 고찬유 지금 요즘 한국일보에 조국 관련 보도가 문제가 많아서 사실 요즘 한국일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면은 좋은 보도를 상을 주는데 좋은 보도 상 받는 그 회사가 난리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든 이 보도 자체는 상당히 의미 있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그리고 지금 안 난리난 언론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방송 보도 어떤 게 선정되는지 알려주시죠. 네.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방송 부문인데요. JTBC 탐사기획부의 한일협력의 실체와 일본 8억 달러의 비밀 추적 기획 보도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JTBC가 완전 발굴했다기보다는 이미 기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좀 있긴 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7월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다음에 많은 언론들에서 얘네 왜 이러지? 라는 궁금증을 막 표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대법원이 작년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한 것을 가지고 아마 보복 조치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내놓으면서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는다든지 그렇죠. 아니면 그 판결이 나올 동안 행정부가 뭘 했냐라든지와 같은 억지스러운 내용의 기사나 칼럼을 많이 내놨어요. 그래서 JTBC의 이 보도가 약간 좀 반짝반짝했는데요. 근데 이게 JTBC가 보도한 게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8억 달러를 일본이 우리한테 제공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디에 쓰였을까? 이게 주된 논점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일본과의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게 단순히 대법원 판결 때문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그 이전에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 이전에 식민 지배와 전쟁이 이게 불법이었냐 아니냐가 저희와 일본의 의견이 다르고 또 일본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우리가 다 배상했는데 왜 또 배상을 하라고 하냐가 일본의 주장인데 실제로 한일 청구권 협정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게 되면 이게 정말 배상한 건지 아닌지 확실하게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JTBC의 보도가 약간 눈에 띄었던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8억 달러를 제공한다라고 우리가 대충은 알고 있지만 그게 현금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현금으로 8억을 이렇게 돈 가방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자 가지시오 이렇게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아니라 협정 그 문에도 나와 있는데 노역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뭔가 철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금속 재료들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기술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걸 8억 달러치를 제공하겠다라고 한 거지 현금을 제공한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게 배상이 아니라 배상이면은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으로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얘네들이 아니다. 독립 축하금이었다. 또는 원조였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원조인지 아닌지를 밝혀낸 보도입니다. 일단은 이 8억 달러로 뭘 했냐 보면은 JTBC가 집중한 게 서울 지하철 사업과 포스코 이전에 포항제철이었죠. 네. 포항제철 건설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왜 주목했냐면 일본이 항상 우리가 아시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 원조를 많이 했다 예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예시로 드는 게 한국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이렇게 지하철이 잘 깔려 있고 어떤 철강 강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 돈은 배상 우리한테는 배상을 해야 돼 무조건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준 돈이 아니라 기술이나 뭐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JTBC가 이 둘을 중점적으로 했는데요. JTBC가 단순히 이걸 전할 때 그냥 뭐 이렇게 기자가 리포트를 했다기보다는 자료를 막 꼼꼼하게 다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국가기록원 또는 일본의 국회 도서관을 막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를 막 빼옵니다. 그래서 당시 경제기획원 그러니까 지금은 기획경제부에 속하는 우리나라 경제기획원의 내부 문건이나 아니면 1973년 일본 중의원 예산결산위원회 기록 이런 것들을 막 들고 와서 일단 서울 지하철 사업은 전범 기업들을 배불리는 용도로 사용됐고 또 1970년 한일협력위원회 총회 문건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총회 문건을 토대로 포항제철은 일본이 공해산업을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다. 공해산업? 그러니까 유해산업 같은 것들 있잖아요. 어떤 환경에 나쁜. 그러니까 일본이 1950, 60, 70년대에 중금속 오염병 같은 이타이 병이나 미나마타 병이 막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런 철강 산업, 그 2차 산업 때문에 그렇다라는 내부의 논의가 있었고 일본이 처음에는 이걸 반대했어요. 웃긴 게 이 8억 달러를 우리한테 주겠다고 약속했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일 간에 그런 회의를 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게 현금이 아니라 일본이 뭘 제공하느냐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여러 가지를 정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국은 이걸 하고 싶어라고 하면 일본은 우리가 여기에 얼마만큼의 노역과 자본을 지원해 줄게라고 협력하는 자리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항 제철을 건설할 때도 일본이 만약에 반대하면은 못 하는 거예요. 처음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이런 2차 산업을 발달시켜가지고 강국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다 이제 그 자료에서 발견됐고 JTBC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금속 오염병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니까 안 되겠네. 철강 산업은 수출, 다른 나라에 진짜 이렇게 되면서 포항제철 건립을 반대하다가 찬성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졌고요. 네, 그래서 그 지하철 사업의 경우에는 전범 기업에 배를 불렸다고 했잖아요. 그 이 건설을 주도한 합작사가 미쓰비시와 마루베니 같은 전범 기업들이었고요. 그런데 이들이 차량 납품가, 그러니까 이걸 또 납품한 거예요. 객차나 뭐 철도 같은 것들을 줘서 8억 달러를 맞춘다고 했잖아요. 네. 그 주는 과정에서 도쿄나 이런 그 자국에 팔 때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배상금은 깎고 그리고 전범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특정 품목의 경우에는 꼭 우리 걸 써라라고 일본이 정해준 게 있었거든요. 그게 화학, 광물, 플라스틱, 비금속 이런 그 품목들인데 이런 것들은 그 당시 그것 때문에 일본의 수입 의존도가 아직까지 90%가 넘는다라고 JTBC가 거기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JTBC가 포항제철 건설에서 찬성으로 일본이 넘어왔다라고 본 그 문건이 한일협력위원회의 문건이에요. 한일협력위원회가 또 무엇인가 하면 그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8억을 받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공식적으로 논의한 게 아까 말한 것처럼 한일강류회의라고 해가지고 한일의 그런 그 경제 관료들이나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논의를 한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 포항제철과 같은 민감한 사안의 경우에는 한일협력위원회에서 이제 따로 회의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 한일협력위원회가 그러면은 어떤 놈들이 들어왔느냐. JTBC가 그것도 궁금해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찾아봤더니 한일협력위원회의 일본 측 위원들은 전범이거나 이미 전범이거나 그러니까 그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총리라든지 아니면 전범 기업 출신 아니면 그 만주국이라고 해가지고 그 일제 때 그 만주 지방에 그 일본이 그 괴뢰 정부 같은 거 막 건설해가지고 만주국이라고 이름을 붙였었거든요. 거기 출신이었으며 그러면은 한국은 또 거기에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 그 정권 시기였는데 일본에서 어떤 뭐 그런 제안을 하면 다 웃으면서 받아준다거나 그 당시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도 웃으면서 다 하하호호 웃으며 넘기려고 했다거나 박정희가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한국 국권 신장에 기여했다면서 서운을 준 것까지 다 JTBC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아, 일본인들한테 서운을 줬다고요? 근데 기시 노부스케도 이때 1급 훈장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훈장을 받았다고? 네. 사진도 있어요. 사진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한일협력위원회에서 한국에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돈을 최대한 많이 받고 그러고 싶었을 수 있잖아요. 한국 측에서는 그런 걸 빌미로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빌미로 그런 전범 기업들이나 전범인 사람들한테 다 서운 주고 칭찬해 주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과를 받아내거나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내거나 불법 행위였다고 시인하도록 만들거나 이런 조치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굴욕 외교 아닙니까? 이게 굴욕 외교지. 지금 말하는 굴욕 외교는 굴욕도 아닌 무슨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8억 달러 이게 원조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일본이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그 한일협력위원회 이제 그 회의록을 이제 JTBC가 살폈더니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측근이자 한일협력위 위원이었던 다나카 다스오 위원이 있는데 이분이 흘려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한일 경제 협력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상 협력, 그러니까 돈을 서로 주고받는 협력도 있고 거의 배상에 가까운 무상 협력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의 배상에 가까운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얘네들은 식민 지배 자체를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이라고 말 안 해요, 원래. 그렇지. 근데 지금 일본 측 위원이 우리가 거의 배상에 가까운
약간 거의라는 말이 들어가서 약간 그 의미가 퇴색되긴 했지만 자기 내부에서도 약간 이거에 대해서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걸 스스로 인지하고는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JTBC가 딱 말을 해줍니다. 배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안 들어갔어야지 자기네들 원래 주장대로라면. 그렇죠. 배상이라고 거의 배상에 가까운 이런 생각을 못 했어야 되는 거죠. 그치. 그런데 JTBC가 그 부분을 명확히 집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육적인 가치가 높고 그리고 일본이 한일협정 주장에 대해서 막 그런 이상한 말을 할 때 반박 자료로 충분히 쓰일 수 있다. 그리고 한일 청구권 협정 자체가 이게 잘못된 거라는 인식이 이제 깔려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협력 근데 이걸 바탕으로 지금 한일 관계가 그 위에서 계속 쌓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체제를 벗어나서 65년 협정을 벗어나서 어떤 틀 위에서 한일 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되는지 그 고민을 던지는데 충분히 가치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JTBC한테 저희가 해서 이 상을 드립니다. 네, 탐사기획부 기자 명단입니다. 이태경, 이지은, 이호진, 윤세미나 유선희, 박준우 기자입니다. 자주 듣던 이름이에요. 아, 예, 반가운 분들이죠. 혹시 기자가 몇 안 돼가지고 다 비슷비슷해. 아니 그래도 3주면은 대체로 비슷한 기자들이 옵니다. 아 그래도 최근에 오신 분들 최근에 왔어요. 네. 네네. 그렇군요. 뭐 저희가 사실 이게 되게 고민됐어요. 왜냐하면 별로 뭐랄까 특별한 새로움이 있다기보다는 좀 잘 정리된,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서 다 주워 들은 것 같은, 사실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 다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잘 종합해서 지금 선희 씨가 말한 것처럼 약간 교육용으로 딱 내놓기에 좋은 아니 딱 그런 증거들을 콘텐츠였어요. 또 뭐 이렇게 네. 했으니까 네. 찾았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보도들이 이제 지난달에도 우리가 MBC에서 약간 비슷한 보도, 이거랑은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일본은 왜 그러는가, 일본은 왜 지금 이렇게 도발하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 친일 관련된, 그러니까 친일 관련이 아니죠, 일본의 그 경제 보복 관련된 그 내용들에 있어서 정리하는 보도들이 있는데, 이제 뉴스라는 것이 꼭 새로워야 뉴스가 아니고 과거의 일이어도 제대로 잘 정리해서 그것을 이렇게 그 진짜 새로운 거 하나도 없어. 세상에 널브러진 지식을 잘 수습해서 관점을 정리해서 시민들이 보기 좋게 내놓는다면 저는 우리는 이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일종의 큐레이션 보도라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상을 주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큐레이션이라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 보도 자체는 취재도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달의 좋은 시사 프로그램 이야기해 봅시다. 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시사 프로그램 부문에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8월 19일 방송 목숨에도 등급 매긴 죽음의 발전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김용균, 일명 김용균 특조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날이 8월 19일이었는데요. 네. 이 TV조선 채널A, YTN을 제외한 방송사들이 당일 종합 뉴스에서 한두 건 정도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보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MBC만 이제 저녁 종합 뉴스에서 2건의 보도를 한 것 외에도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이제 발전소 현장의 여전한 노동 환경, 그리고 또 좀 충격적인 단독 취재 내용도 전했습니다. 먼저 김용균 씨 죽음 이후에 지난 2월 5일에 정부가 2인 1조 근무와 임금 개선, 정규직 전환과 같은 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지만 김용균 씨의 동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고은상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김용균 씨가 희생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현재 모습을 좀 살펴봤는데요. 작업로 양쪽에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어른 키 높이로 들어선 노란색 철망, 그러니까 안전 펜스가 설치된 것을 보여줬습니다. 김용균 씨 사망 후에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재발 방지 대책이었는데요. 현장에선 이게 크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노동자들 말에 의하면 컨베이어 벨트에서 바닥으로 계속 석탄이 떨어지는데 이 낙탄을 퍼서 다시 벨트 위로 올려놔야 되는데 이 안전 펜스 너머로 삽질을 해야 하니까 작업 속도가 늦어졌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김용균 씨 혼자 일하다 변을 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니까 조삼모사식으로 사고 후 2인 1조 근무가 의무화된 거였어요. 근데 그야말로 조삼모사에 가까운 조치였거든요. 왜냐하면 한 명이 3km씩 순찰하던 방식을 2명이 6km씩 순찰하는 것으로 구간을 늘렸습니다. 근데 구간은 늘었는데 순찰 횟수를 5회에서 3회로 줄였어요. 순찰 횟수가 줄어들어 버리니까 낙탄 제때 치울 수 없고, 그러니까 오히려 하청업체 직원이 말하기를 회사 쪽에서 도리어 순찰을 한 번만 더 돌면 안 되겠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이런 상황을 딱 전하면서 사측의 인력 충원 없는 땜질식 해법 때문에 노동자들의 일은 더 어려워지고 업무량만 늘어나고 또 열악한 여건 탓에 인력 충원은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김용근 특조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세계보건기구 WHO사나 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결정형 유리규산이 이 발전소 내부 공기에서 기준치의 8배 이상이 검출되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문가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접하는 이 8배 이상의 그 상황이 그 탄광에서 일하시는 광부들과 같은 수준으로 노출돼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석탄이 보관되어 있는 저탄장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석탄에 함유된 휘발 성분이 스스로 반응하면서 불이 붙어서 유독가스를 뿜어내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 공기 중에 유독물질을 또 측정을 해보니까 납은 기준치를 초과했고 비소, 크롬, 그리고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검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방진 마스크로도 걸러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아, 그래요? 예, 근데 노동자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한 번에 또 12시간씩 근무를 해야 돼요. 한 번 근무할 때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실에 대해서 발전사들은 알고 있으나 노동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냥 목이 따끔거린다 이런 정도의 본인들이 느끼는 증상을 얘기할 뿐이었고요. 또 이런 유독물질에 대한 수치 조사도 수십 년째 가동되고 있는 발전사에서 이번 특조위 조사가 처음이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기란 애초에 불가능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환경을 생각한다면 작업 시간은 줄이는 것이 맞죠. 그런데 현실이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석탄을 태우고 남은 재를 처리하는 업무량이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이유가 그 사측에 있었습니다. 저열량탄을 사용했기 때문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저열량탄은 저열량이기 때문에 최대 22톤의 석탄을 더 쌓아야만 발전 요구량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 충원은 없이 업무량만 늘리는 열악한 작업 환경을 이런 저열량탄을 사용함으로써 만든 것이죠. 근데 왜 사측이 이런 저열량탄을 굳이 사용했는가라고 스트레이트가 알아보니까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문이다. 이렇게 구조적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공공기관이 성과급과 기관장 평가를 잘 받으려면 경영평가 결과가 좋아야 하는데 이 경영평가 점수엔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 이런 내용들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원가 절감 이런 비용 문제가 주요하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래서 저열량탄을 사용해서 원가 절감을 하고 평가를 좋게 받자.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엔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하청업체 책임으로 떠넘겨버리고 그냥 하청업체 직원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다. 이렇게 정부에 보고하면 그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청업체가 이런 상황에 반발을 할 수 없는 것이 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원청인 발전사가 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그냥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안전사고가 경영평가에 반영이 안 된 것뿐만 아니라 이 발전사들 자체가 본인들의 내부 경영평가 문서에서 원청 직원이냐 하청업체 직원이냐에 따라 목숨값을 달리 매기고 있는 게 발견이 됐는데요. 김용균 씨가 사망한 서부발전의 경우를 보면요. 되게 상세하게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서부발전의 내부 경영실적 평가 편람을 보면 재해 사망 시 감점 개수가 발전사 직원, 원청 직원이죠. 1.5점의 감점을 도급자, 하청 직원인데요. 1점 감점. 건설 도급자는 감점이 더 적습니다. 0.2점 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가 이런 내용을 보도를 하면서 이게 마치 신분처럼 등급을 나눠서 사람 목숨값을 매긴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것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노동대가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도 있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하청 노동자들 몫으로 책정된 임금은 삭감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게 말뿐이었다는 건데요. 김용균 특조위 조사 결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발전사 하청 업체들이 인건비 절반 가까이를 빼돌리고 있다.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인데 일례로 보령발전소 1호기에서 8호기의 정비 비용을 살펴보면요. 여기서 책정된 노무비, 그러니까 인건비로 돌아가야 할 것이 총 36억 원이었는데 직원들에게 실제 지급된 돈은 36억 원 중 19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급률이 54%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어? 회사 이윤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스트레이트는 정부가 이게 이 민간 기업을 육성하겠다면서 민영화 외주화를 진행한 게 2002년인데 이게 경쟁을 통해 기술을 키우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로 이 민간 기업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이 기술 향상, 안전 문제 이런 거에선 무관심하고 그냥 인력 소개소 역할만 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영화 외주화는 국민이 낸 정기요금을 민간업자들이 인건비로 제대로 지급도 하지 않고 결국엔 본인들의 이윤으로 착복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 김용균 특조위도 정비직과 운전직 업무의 경우에는 민영화 외주화는 철회하라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청업체 직원들이 위험한 일을 하는 만큼 정규직화가 되는 문제도 중요한데요. 대통령 직속기구인 일자리위원회가 2017년 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만큼 비정규직에서 제외해야 하는 직종으로 발전사의 운전직과 정비직을 꼽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이미 이들의 정규직화는 중요한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청와대 일자리위원회 발표에 따라 뒤늦게 이 발전소 운전 정비직의 정규직화를 위해서 노사대표, 전문가 이렇게 모아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관심이 줄면서 논의가 뜸해지고 또 이 와중에 발전사들이 발전사 운전 정비직이 정말 국민 생명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있냐? 다시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은상 기자가 현재 상황도 좀 전해줬는데요. 노동자들은 발전회사와 대등한 관계에 있는 한국전력 자회사 같은 제대로 된 공기업 설립을 원했지만 사실 이런 방안은 배제된 상태고 대신 공공기업 지정도 어려운 어설픈 기업을 만들어서 그 회사로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이직시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청업체 직원의 말도 전했는데요.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수그러들면 우리는 무덤의 길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전하면서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으면 그렇게 좀 보도를 했습니다. 깝깝하네요. 네. 참. 8월 19일 날 이게 발표됐는데 사실 이 8월 19일 날 보도가 한창이던 게 이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조국 당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죠. 네. 그분에 대한 보도가 진짜 넘쳐났는데 이 뉴스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보도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런데 겨우 그것도 TV조선 채널A YTN은 제외하고 다른 방송사들에서만 저녁 종합뉴스에서 한두 건만 보도가 이뤄졌고 그 이후에 후속 보도도 나오지 않았고 사실 김용균 씨 장례식이 이뤄질 때까지만 딱 언론들의 관심이 이어졌고 그 이후에 언론들이 관심이 없었고요. 특조위 조사 결과가 발표될 때 당연하게 제대로 보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조국만 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스트레이트의 이번 방송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네요. 네. 기자들을 찾지 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 권석천 칼럼 있잖아요. 시시각각인가? 맞나요? 거기서 기자들을 기다리지 말라고 했는데 기자들이 그거는 이제 노래잖아. 정태춘 아저씨의 노래. 다시는 시청 광장에서 네. 눈물 흘리지 말자. 그 노래잖아. 기자들을 기다리지 말자. 우리는 그 얘기를 진짜 실감을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기자회견 할 때마다 기자가 안 와. 항상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하지만 항상 기자들은 오지 않죠. 근데 아무튼간에 이 보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김용균 특조위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 너무 보도 안 됐고 이제 조국 정국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게 그거랑 상관없이 스트레이트는 조국 정국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계속 취재를 하다가 이거에 딱 맞춰서 터트린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약간 특집처럼. 네, 계속 이 준비했네. 내용을 네. 취재하고 있다가 그런데 뭔가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막 뜨거울 때 욕을 되게 먹을 때는 뭔가 이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지만 이미 몇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사고가 더 날 것 같은 상황이 지금 그러네요.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진 상황. 그리고 그것을 그냥 사측만 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은 이게 하청업체를 욕해봤자 소용없고 원청에 문제가 있고 그럼 원청은 문제가 없느냐. 그 위에 경영평가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금 아무튼 이 나라가 노동력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밑에 그 바닥에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구조까지 전체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잘 정리한 그런 보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더 깊이 있게 시간을 많이 주면 더 많은 보도를 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다양한 내용을 탁 담은 그런 힘은 또 굉장히 스트레이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랄까 현실을 보여주는데 그 현실에서 그치지도 않고 이렇게 큰 그림을 보여주는 그런 보도여서요. 스트레이트 팀 기자 한 명 한 명이 다 유능하지만 고은상 기자 이 보도가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네. 자, 누구 제작진? 취재 고은상 기자
한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혼자 네. 다 하셨나요? 그런가 봐요. 요거는 요날 보도는 아무튼 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한국일보의 고찬유 기자는 자카르타에 계셔서 못 오시고 장인어른이 상을 받으러 오시고 아버님도 아니고 왠지 모르겠는데 장인어른이 받으러 가문의 영광으로 받으러 오시기로 했고요. 그리고 고은상 기자 오시고 JTBC에서도 여러 기자들이 오십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으러 저희 근데 이 방송이 되면 벌써 이미 끝났겠네요.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로 저희가 시상식을 전해드리거든요. 꼭 질문사항 있으시면 그때 또 적어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할게요. 내일은 제가 애초에 예고해드린 청소년 성착취 관련된 보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라인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함께해 주시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